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김영진, 박인환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보환, 이철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예장통합정기총회에서 장신대 총장 인준건이 부결되자 학내 구성원들이 교단 정치 세력이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목표앤데이터,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차기 감독회장 선거가 박인환, 김영진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교단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보환, 이철 목사는 후보 등록 이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권자 선출하자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차기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4년 임기의 감독회장 선거는 김영진 후보와 박인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감리교단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윤보환 목사와 이철 목사는 후보 등록 이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윤보환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격 조건인 정 25년급 이상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철 목사는 지방경제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리교 선관위는 자격 문제가 제기된 후보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윤보환, 이철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인환 목사의 경우 교회 재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 재단법인 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됐으나 선관위는 무기명 투표에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후보 2명과 각 연회 감독 후보 20명을 최종 확정하고 기호 추첨을 마쳤으며 다음 달 12일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더불어 서울연회와 경기연회를 비롯한 전국 11개 연회에서 감독 선거가 진행됩니다. 한편 유력 후보였던 이들이 감독회장 후보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선거 이후 또다시 소송전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단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 제105회 온라인 총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 현장에서 장신대 총장 인준건이 부결됐는데요. 장신대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을 부결시킨 데 대해서 교단 정치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인준 부결을 반대한다며 총회회관 앞에서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총장을 지지하고 학교에 대한 불이한 외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 총장 인준건은 지난 21일 열린 105회 총회에서 표결 끝에 70여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장신대 총장 인준 부결 사태를 단순한 인선 문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회는 신학교 총장 인준안을 박수로 처리해왔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총회가 존중해 왔던 겁니다. 한 총대는 총장 인준을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 5개 학생 대표 기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선출 절차와 과정, 정당성 모두를 충족한 총장의 인준을 총회가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를 흔들고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계속 살아 있어야 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총장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신대 직원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신대 직원평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105회 총회에서 장신대 총장의 인준을 부결한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원평의회는 총장 인준 안건을 관례대로 박수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표결에 붙여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총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19년의 역사를 가진 장신대를 직영신학대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직원들은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학교를 뒤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학교가 교단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교계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는데 국회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지금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회차별금지법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수교계 주장대로 이미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교계 반대에도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일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안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차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성이고 동시에 청년이고 동시에 한국인이고 만약에 제가 장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차별 사례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그때그때 제정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좋은 예입니다. 2018년 당시까지 난민 문제는 우리와 거리가 멀었지만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입국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고 차별과 혐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도 제정에만 6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가지 혐오와 증오와 차별적 요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여러 차별 사유를 모으고 현재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한정적인 데다 차별 사례를 발굴할 때마다 법을 제정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분들이죠.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 어떤가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전국의 택배 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해서 택배 노동 실태를 조사했더니 택배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이 71시간. 이걸 하루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굉장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노동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의 1.4배를 초과하는 그런 과도한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노동시간이 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면 접촉이 아닌 비대면으로 그 물건을 주문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택배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1%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택배기사들이 전부 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노동시간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30% 정도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 내외 정도로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자주 택배를 받아보지만 자정이 다 된 그 늦은 시간에도 배송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전국 택배 물량을 살펴보면요. 예. 2017년에 23.2억 개였어요. 그것이 2019년도에는 27.9억 개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9.5%에서 9.8%의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급증을 했죠. 그래서 무려 32.5억 개 정도로 좀 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무려 16.5%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요거를 각 개인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하루 12시간 노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평균 택배기사 한 명당 2분 50초마다 한 개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한 그런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택배업이 물건을 발송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육체적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많이 겪고 있어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업무로 인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45%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업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냐고 물어봤더니 어깨, 목 등의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네. 88% 그렇게 응답하고 있고요. 엉덩이, 다리, 무릎 등의 통증이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었다 하는 응답률들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질병들은 무거운 걸 나르거나 계단들을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죠. 이런 질병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 그만두게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궁금한데요. 산재보험이나 다른 연금 가입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4%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산재보험에서는 60%가 가입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가입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60%만 가입돼 있고 40%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에 택배 노동자들은 사각지대, 예외 대상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에 취약한 그런 상태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네요. 살펴보니까. 이번 통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 편리함 밑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택배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그들의 고통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지역교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덕천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된 마스크는 북기원을 통해 관내 80여 개의 미자립 교회에 100장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작은 교회를 돌아보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랑이 계속 흘러넘쳐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갔는데 아마 마중물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릉 연곡감리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닭백숙 100마리를 마을 50가정에 전달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조금 자녀분들이 못 와서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자녀분들 대신에 또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동교회도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 나눔 행사를 열고 북한 이탈 주민 80가정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이웃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귀한 행사가 전달되어졌는데 또 더 큰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산성교회 위드봉사단도 추석을 맞아 소외이웃 120가정에 사랑의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 정신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위드봉사단은 2008년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과 김치와 연탄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